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고도 거액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이 관련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학령기 사교육비는 29조 2천억 원,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맞먹습니다. 종일 도심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황사는 대부분 거쳤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눈이나 비가 온 뒤 영하권 꽃샘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은 없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도 같았습니다.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등과 관련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정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98일 만에 출근한 최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고,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그럼 결정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사퇴 압박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검사들의 재량을 넓게 인정했지만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허위 제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제보라고 보기 어렵고 2차례 기간 연장만으로 강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회 현장 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훈련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에 대해 헌재는 검사의 재량을 다소 폭넓게 봤습니다. 헌재는 출장 조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경호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브리핑 논란에는 오랜 시간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발언을 했을 수 있다면서 의도한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검사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별개의 의견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전선을 돌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애초 거대 야당에 밑보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탄핵소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선고라고 호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세력의 방탄, 보복, 줄탄핵이 8번 연속 기각됐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결정을 받진 못했지만 감사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공직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헌법 수호 목적에서 적법 절차를 거친 탄핵소추를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도 부각했습니다. 재발 방지, 또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다만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은 자제한 채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 안에서 거론돼온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수세에 물렸던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역공을 펼 걸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연이은 기각 결정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꼽았습니다.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을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확인됐다며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윤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 선고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도 했는데 이 같은 판단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오히려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 국회 봉쇄 시도와 체포조 운용 등 다른 주요 쟁점들이 산적한 만큼 이번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주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헌재가 오늘 굵직한 사건들을 털어내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또 언제가 될지 관심입니다. 늦으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당일에도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겁니다.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합류로 뒤늦게 8인 체제로 보완되면서 불완전성 논란을 겨우 벗었기 때문입니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등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하며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선고 기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지금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심까지의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결심 이후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최장 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 사유를 반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천 처장 개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 원칙을 깬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서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대거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역풍을 우려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의 변수로 작용하리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모두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대엽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다시 한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결국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데다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이미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강혜경 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자신이 구속돼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황금폰을 지난해 제출해 검찰의 분석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금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수기로 일부 적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론권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실질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명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최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의원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보고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 본인도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태균 그리고 강혜경이 쓰고 있는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 부시장은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직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선 오 시장은 그런 자리를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적도 없다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을 사과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이 대표가 연일 단일 대우를 강조하지만 당내 통합 움직임엔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비명계 잠룡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던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벌인 짓이란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통합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명과 더불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에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는 발언들인데 이 대표는 일단 당내 3선 의원들에 이어 비명계로 꼽히는 이광재 전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거에 공감대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걸 고리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지원시켜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봉합 수준으로 접어드나 싶었던 당내 갈등이 재연될 기류마저 감지됩니다. 일각에선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 지지율이 단일 대우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모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야당위에서 29차례에 걸친 줄탄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까지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결론이 난 것이 4건이고 오늘 또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그래서 4건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수호기관의 유용을 보여주고 법치 질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그런 것들을 헌법수호기관이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 예. 우리가 왕왕 보면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뭐 그런 뜻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12.3 비상계엄의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줄탄핵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는 계엄이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을 지금 줄탄핵했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라는 것을 지금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도층이라든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은 하셨어요? 오늘 이 4건에 대한 모두 기각 나온 거는? 저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한덕수 예. 총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각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 마찬가지로 감사원장하고 그리고 오늘 검사 3명도 마찬가지로 검사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때 대리인단에서 변호사도 선임을 못해서 3분 만에 끝났고 최재해 감사원장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판관이 현재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 근데 왜 네. 탄핵을 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기각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은 별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침을 하시네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뭐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민주당과 야당들이 함께 했던 이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평가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몇 구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게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이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안이 기각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래서 야 5당이 야권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을 해보려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다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부 확인된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오늘 탄핵안 4건
4대 0으로 졌는데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뭐 진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기고 지는 것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12.3 비상계엄의 어떤 이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가 방금 전에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주당이나 야권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나름 인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헌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는 감사원의 회의록 열람 거부 등 일부 위법 행위는 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그런데 이거 역시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서 줄탄핵을 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고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은 탄핵 소추의 요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위배될 것. 이것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이건 190석이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헌재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당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을 받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을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헌법 제65조 1항에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헌재법 53조 1항도 이런 것이 이제 오늘 판결에서 나와 있는데 파면을 정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가 있었느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또 소수 의견이 3분이 재판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위반 사실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대통령의 이제 헌재 심판인을 앞두고 선고를 앞둔 그 해석과를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대리인대 입장에서는 봐라 헌재법 53조 1항과 그리고 헌법 제65조 1항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있었더라도 그게 파면할 정도냐. 요 논리가 윤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것이 그 전 국민 또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그런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범했던 이런 상황들이 과연 그러면 중대성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 줄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민주당과 야권에서 21대, 22대 국회에 29번의 탄핵 소추를 시도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탄핵안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직무를 집행 정지시켰던 것은 13건에 불과하고요. 그중에 5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이전에 탄핵이 되었던 것이고 8건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면 5건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5건 중에서도
왜 5건이냐? 제일 첫 번째 23년도에 있었던 게 이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었습니다. 이거 왜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태원에서 159분이라는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인 행안부 장관에게 이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지만 충분히 물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장 최근에 오늘 직전에 있었던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분 중에 4대4 팽팽했습니다. 다만 이 탄핵이 인용되기 위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대법원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게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MBC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탄핵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대법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대법에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6명에 대해서 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오늘 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분명한 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하게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안들에 따라서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마치 이것이 줄탄핵이다. 또 그리고 이것이 무정부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일반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오후 2시에 발표한 게 있는데 최재 감사원장 탄핵하는 걸 보고 결심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비슷한 즈음에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때 677조 4천억 예산안에서 정부 원안에서 민주당이 얼마를 삭감했냐면 4조 1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4조 1천억을 삭감하는 건 좋습니다. 4조 1천억 삭감을 보면은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검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부비 506억 80억, 또 감사원 특경비 45억, 경찰 특활비 31억, 그리고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을 삭감을 해서 사실상 인건비 빼고는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이라든가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정기관, 대통령의 어떤 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완전히 다 제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접수된 탄핵안 중에서 이제 직무 효력이 발생한 건이 이제 13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8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석하자면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이게 연속된 탄핵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냐 이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에 법안을 토스해주면 행정부에서 이걸 집행하는 나라고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판단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헌법에 있는 것이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국회를 해산할 텐데 국회 여러 가지 다수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어떤 전행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부권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나서
뭐 줄타내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줄타내기 아닐 수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산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통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뭐 내란이냐 아니냐 그것은 나중에 사법부나 헌재에서 이제 따질 일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나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이 이것을 국정에 발목 잡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거안에 뭐 그걸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선거와 뭐 여러 가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군을 파견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좀 그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이 좀 탄핵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안을 삭감하는 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오늘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대화, 정치라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계엄의 발동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이제 곧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다소 불편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이렇게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옆집에 사는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좀 놀리고 약 올린다고 해서 몽둥이 들고 나와서 때려잡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이렇게 정치력을 해결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갖다가 이렇게 발동해가지고 그것도 요건도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나 다른 그 간극이 큰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참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정말 큰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적인 갭이 뭐 대화 타협을 하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거 거부권 행사한 것이 그리고 행정부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요청한 것이 30몇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대화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어떤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입법을 강제하는 그런 것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이 들어가서 뭐 체포라고 했습니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고형 계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면 경고형 계엄으로서 야당의 폭거에 대한 전 국민 그래서 계엄 끝나고 지금 한 달이 지금 100일이 지났지만 지금 보면은 지지율이 지금 뭐 거의 50대 50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의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 녹취 하나 듣고서는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야가 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재발 방지, 또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겨냥을 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이 탄핵소추 남용은 아니다라고 한 헌재 판결에 의미를 두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주 비슷합니다. 두 분 얘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뭐 나무란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또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이 민주당이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을 탄핵한 것처럼 말씀들을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름의 한 명 한 명이 다 이유가 있었다. 특히
검사 세 분에 대해서도 오늘 뭐 8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분들도 지금 국민들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 불기소 처분하고 무혐의 처분한 이 판단들이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 이것이 매우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 지금 사건들, 명태균 게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육성이 실제 담겨 있고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이 중앙지검에서 처분한 것이 그것이 정의로운 처분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늘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어떤 법 위반의 그 정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 처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조금 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저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린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건 법에서 정한 약속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약속을 깨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불복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 전 너무나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뭐였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선택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분명히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매일같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헌법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위헌을 넘어서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금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내야 되는 거겠습니까? 장 교수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문제는 헌재에서 뭐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한 것은 구성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다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는 각각의 대통령, 대법원 그리고 국회에서 3명씩 해서 바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임명권자가 없으니 주체가.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이 아주 중대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무조건 100% 해야 된다.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헌 판결 받으면 당연히 했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엄청 좀 공무원 출신이나 좀 라이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규정상 그것이 대통령 임명권이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아도 처벌 사항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구성권이랑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성권이랑 임명권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국회에서 3명을 해서 추천해서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을 권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것은 헌재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 교수님, 저희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것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판단한 것을 어떻게 같은 동치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무 권한 대행이 3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은 명백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최상무 그 대행이 본인은 임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저도 뭐 그 못 박지 않았으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따르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약하시는 건 너무 나같은 말씀이시고 그것은 헌법 위반을 지금 강요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헌법을 위반하러 강요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임명권의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라 그렇게 이제 헌재에서 권한장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칙대로 임명을 지금 하라는 얘기고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있기 때문에 3분 중에 2분은 임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택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명백하게 선택도 안 됐다면 3분을 다 임명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야에서 오고 가는 와중에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4명에 대한 그 구속 기각 기각 판단에 대해서 탄핵안 기각 판단에 대해서 줄탄핵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다 잘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과거에 지금 이제 29번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발의를 했을 때 중간 사퇴하시거나 해가지고 철회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된 것은 13건이다.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도 저희들도 오죽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걸 그 줄탄핵이라는 이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정부가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 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아마 줄탄핵이 이런 저희 탄핵을 이렇게 연속해서 발의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도 정치 안 하겠다, 정치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또 여당도 대통령의 뒤에서 뭔가 이 여야가 조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의 진영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탄핵까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저희가 뭐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게 이제 그 오죽했으면 탄핵을 했겠냐 이게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이 논리로 그런데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지금 같은데요. 오죽했으면이 저는 딱 하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입니다. 저희 탄핵안이 많이 소추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단 29번의 시도가 법 밖에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진 절차, 그 절차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다 통과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법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난입했던 이 광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미 비상계엄을 사전 국무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진행했던 이 과정이 너무도 중대하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죽했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다 담기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글쎄 뭐 군을 자꾸만 얘기해서 뭐 이제 치환한다고 그러는데 12.12 쿠데타나 5.16 쿠데타, 군사 쿠데타, 이재명 대표도 쿠데타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 거랑 같은 장면으로 치환하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8번 출석해서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군의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 깨는 것은 현재 단장이 그때 특수 단장이죠. 707 단장이 자기 부하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것이고, 그리고 군이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대한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 기능을 참절하거나 국회를 완전히 봉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나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간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계엄 해제를 정상적으로 의결을 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1시간 반인가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관위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여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경고용 차원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12.12 쿠데타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방송국 점령하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치환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의 헌재에서 모든 것을 다 양쪽에서 해서 심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법원 행정처장이면 이제 대법관이고요. 대법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없었던 이야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일선 이 사법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해 주는 것이 법원 행정처장의 역할이고 그런 역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 그동안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구속 기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걸 다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그 원성들이 빗발쳤고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일선 지방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시간이 아닌 날 기준으로 일 처리를 해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 다 지금 구속 취소 신청 청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으로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이견이 있다고 인정들을 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이번에 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덕분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딱 한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른 모두에게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것이 이 조항이 위헌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의 이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 이 위헌성이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받았어야 됐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당초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입장을 바꿀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었어요. 검찰권의 독립, 네. 그리고 재판의 독립, 재판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각각의 기관이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도 각각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모여서 계속 매일 평의를 하는 것 자체도 예.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할까? 각각의 의견을 해서 딱 합쳐가지고 종이를 딱 까면 기각, 인용 몇 명 해서 바로 발표하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왜 만장일치로 맞추든가 그걸 의견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 여기에 비춰보면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각각 교수들이 각각의 자신의 어떤 사상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영역의 교육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기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한 것들은 물론 뭐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대답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행정을 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판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개입하고 검찰권을 행사 이미 하고 검사가 석방지휘까지 해서 풀려났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 성격이 있고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통해서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방을 한다.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이 구속기간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이제 가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 이 같은 재판부가 이 내란 사건도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게 이제 관심인데, 자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먼저 오른쪽 것부터 볼까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의견, 인용을 해서 파면해야 된다, 55%,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39%고요. 근데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내 개인적인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53%가 인용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 38%가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주랑 비교해 보면 인용될 것이다가 9%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기각될 것이다가 1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난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래서 석방된 것이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의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무죄가 받은 것처럼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서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지 않습니까? 무슨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나온 사람처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다가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완전히 무죄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혹여라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런 분위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8분이 지금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재로 다 몰려가서 앞으로 더 극심하게 지금 운집할 가능성이 큰데, 지지층이 양쪽에서 6대 2면 60%면 지금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30%나 25%가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25%가 훨씬 많은 39%, 7%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각돼야 된다. 네. 그런 상황은 지금 처음에 비상계엄에 12.3 비상계엄에 치러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정말 12.12 쿠데타나 5.16 쿠데타처럼 군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고 보니까 비상계엄이 그런 수준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서 느끼는 소위 말해서 경고용 비상계엄이었구나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주 사이에 그 지수가 확 변한 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법원에서 구속 취소한 것이 이것이 절차적 역시 이제 그 영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물론 시간 분초 이것도 있지만 적법 절차에 어긋났다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날 그거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수사권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란죄가 성립은 안 되면 결국은 헌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게 볼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치인들은 각각의 특성마다 어떤 제스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처음 이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마다 어퍼컷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입모습을 보면은 입에는 계속 고맙습니다 말을 하고 그리고 90도 인사하는 건 그건 왜 야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하여튼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제스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자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예, 이지호 장관님. 네네. 예, 요즘 어려운 중에 연경과학고 이번에 이제 지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과학 분야로 많이 이렇게 양성이 되고 또 활약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각오만 말씀 주십시오. 예, 존경한 송석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과학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송석준 의원님 이렇게 질의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고 모범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양쪽 대표님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나고 지금 대한민국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반반이라고, 공수처는 공정을 보이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똑똑히 하세요. 경찰이 금융의 경찰이지 누구 어디 건강의 경찰 아니야. 소리 하지 마. 자,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그렇게 옹호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윤석열 앞에 가서 깜짝도 못하고. 이재명 앞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이재명 얘기할 거 없어. 이재명 대표는 나랑 최고위원이라서 다 이야기 잘해. 잘해. 조용히들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고 언론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확인했고, 네.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통해서?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검찰이 이원 여부를 걱정해서 즉시 항고 안 했다고요? 좋아요. 그럼 검사가 법을 적용할 때마다 이게 이원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집행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명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여부와 구속 개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아니, 오히려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 됩니다. 오늘 국회 밖도 그렇게 맑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100m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이 뿌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짙은 안개와 스모그가 뒤섞인 탓이었는데요. 네. 수도권에는 올해 첫 황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던 도심,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출근길. 차선조차 보이지 않은 도로에는 오직 차량의 불빛만 희미하게 비칩니다. 아파트 단지와 고층 건물들은 마치 흐린 필터를 씌운 사진처럼 흐릿합니다. 짙은 안개에 공기 중 먼지까지 뒤엉켜 제 뒤로 보이는 도심 풍경은 흰 도화지 위에 번진 잿빛 물감처럼 온통 흐릿합니다. 대기 정체로 쌓인 오염물질에 안개와 스모그까지 겹쳐 하늘이 더욱 뿌옇게 흐려진 건데 오늘 아침 곳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남산타워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쁘더라고요. 아침에는 진짜 한 100m, 200m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쁜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안개와 스모그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지상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습니다. 특히 정오 무렵 서울과 수원에서는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밤새 은결 효과로 인해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형태가 나타났고 아침 이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위아래로 공기가 섞이는 효과 때문에 상부에 있는 황사 입자가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아 울산에서는 세제곱미터당 19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173, 경기 양주 172, 충남 당진 169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한 달 평균보다 3배에서 6배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황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북만주 황사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상층을 지나던 황사가 지상으로 충분히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황사는 오늘까지만 영향을 주고 내일은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하늘은 깨끗하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존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이미 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800억 원이 넘는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접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회생 신청 7일 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1차 통보를 받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28일에 신용등급 하락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통보를 받은 지난달 25일 홈플러스는 마지막으로 전자단기사채, 즉 전단체 82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홈플러스 전단체 발행 주관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5년 5천억 원을 투자한 후 수억 원의 운용 보수를 챙긴 사실을 들어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체를 산 개인 투자자 2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홈플러스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변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피해 이슈에 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한번 그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좀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지침을 좀 받아갖고 한번. 금감원은 이 원장 발언 후 홈플러스 기업 어음과 전단체 인수증권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해 신용평가사 두 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법원과 채권단 등의 손을 빌려 홈플러스를 안락사시키려고 하면서 협력업체와 직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보고서를 내고 사모펀드의 주된 전략은 매매 차익 극대화로 피인수 기업은 현금이나 자산을 약탈당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인수 비용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빚과 이자 책임을 지게 했다며 홈플러스의 위기 역시 매입 비용 이자를 홈플러스에 떠넘긴 MBK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줄줄이 중단하면서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막혔습니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는 오늘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신한과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과 현대카드는 어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의혹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측은 명백한 근거와 함께 다음 주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당시 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며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된 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미지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광고계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수현은 여러 기업의 모델로 활동 중인데 공식 SNS에서 김수현 얼굴을 일단 내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 소속사는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좌표가 잘못 입력된 것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했다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으로도 오폭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도중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포천 지역 민가로 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려 중산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다이소가 저렴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화제를 모았다가 약사회의 반발로 납품을 중단하는 제약사도 생겨났었는데요. 공정위가 대한약사회를 현장 조사하며 이른바 갑질 의혹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지난달부터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제품 판매를 시작했지만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추가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가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입점시키고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제약사를 비판한 뒤 나온 결정이라 약사회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를 압박해 다른 유통 채널을 견제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셈이라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전문 의약품이 아니면 이런 건강기능 식품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가깝고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 22년부터 6조 원을 넘어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유통 채널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채널을 조사해본 결과 70%에 가까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배송비 때문에 대용량 구매를 선호하는 만큼 소용량 저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와 일부 편의점이 소용량 저가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면서 유통 채널 간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아무래도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손쉽게 사람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이미 지난 12월 건기식 판매를 시작한 CU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건기식 판매를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유통 채널들의 6조 건기식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나마 영유아와 N수생 교육비는 포함도 안 된 수치인데 사교육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체육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학원으로 향합니다. 고물가에 힘들어도 부모는 학원비만큼은 못 줄입니다. 그냥 생활비 반은 사교육비로 가는 것 같은데, 뭐 가방, 옷 이런 그런 거 사는 것들 그런 거는 많이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진 않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1.5%, 8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감소했다가 최근 4년간 계속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3%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 보면 1인당 월 59만 2천 원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1.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 80% 선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앤 정부 대책이 무색한 이 같은 결과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감에 고물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크게 바뀐 대입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중학교의 경우 초중고 가운데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1의 지출 증가율이 9%를 기록한 것도 갑작스런 의대 증원 발표 영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공교육서부터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들이 또 경쟁 사회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자녀들 좀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공교육 영역인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8%로 한 해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도 수능과의 연계율 감소 영향으로 4년 연속 줄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취학 전 아동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5세 이하 유아들의 한 달 평균 학원비가 3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학원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6살 미만 아동 1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 다니는 유아는 조사 대상의 47.6%,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특히 2세 이하도 24.6%가 사교육을 받았고 5세는 81.2%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17만 2천 원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일반 과목 학원비는 34만 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정보육 유아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영어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가정보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일제 이상 영어 유치원비는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유아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취학 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딜레마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최 원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관저에 머물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곧바로 감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원장은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다만 야당이 지난해 12월 5일 처리했던 탄핵소추안이 무리한 공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 정권을 표적 감사하고 현 정권은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로 대행체제였던 감사원의 업무는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신년 감사 계획과 올해 진행된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은 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탄핵 기각은 무죄 선고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용한 기준과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현직 장관급 고위직을 감사해야 최 원장의 공정성과 진정성이 입증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서 남은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로 넘어온 탄핵 심판 13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됐는데요.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5건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국회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23년 2월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한독수 국무총리까지 중복 인원을 빼면 모두 공직자 2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총리 한독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13건인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은 건 모두 5건입니다. 재판부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 29건 가운데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에도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감사원장부터 검사 3명 탄핵 소추안까지 줄줄이 기각되자 이제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쏠립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어떠한 헌재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며 민주당도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탄핵 정국 이후 펼쳐질 시나리오를 두고는 플랜 B까지 준비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선고가 난 뒤부턴 개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집중돼 있어 4년 중임제의 공감대를 이뤘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광범위하게 논의할 거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중요하다며 헌재가 신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여기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침몰시킨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여당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몰려가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헌재로부터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소모적인 정쟁 속에 추경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한 여야 협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오랜 시간 형성된 실무에 반해 부당하지만 검찰 즉시 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던 헌재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고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를 판단할 권한은 검찰에 있는데 대법관이 이를 말하는 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이 즉시 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건 다행이라며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은 재판에서 입증돼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이 폭력 사태에 단단히 대비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경찰은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과 화분, 유리병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치워달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요구해서 이런 거 앞에 이런 거 치우기도 했는데 그때 한번 쓰러진 적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다 들여놓고 그래요. 여기 무슨 막 흔들흔들
아니거든요. 원래는 한국 같은 거 좋으면 밖에 내라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으로 싣고주고. 경찰은 또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 옥상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고 당일 헌재 근처의 공사장과 주유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기름이나 연장을 탈취해 불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연장도 많고 저기잖아요. 위험 저기 하는 게 많잖아요. 아마 군사 중지적인 일이 올 것 같은데. 경복궁 등 헌재 인근 문화유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로구청은 운현궁의 경우 시위대가 훼손할 불상사에 대비해 문을 아예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경찰한테 어려움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부지구, 북부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헌재 담장위에는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원형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폭풍 전야 분위기 속 캡사이신과 장봉 사용 훈련까지 마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4살 이지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34살 남성 이지연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최소 법정유예 기간인 닷새가 지난 뒤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 사곡리 공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를 당해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살해하신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흉기를 며칠 전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이 된다는 데 속아 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는 세상을 원망한다,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결론 내고 사건 기록과 이 씨의 신병을 지난 1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시흥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 폐기물 위로 새빨간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주차된 차량과 컨테이너 건물 뒤쪽으로는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5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물상에 있던 자재 대부분이 시꺼멓게 탔습니다. 4시간 반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오쯤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과천요금소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일부와 실려있던 폐자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서 구조대가 환자를 옮깁니다.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건설 현장에서 이동하던 작업 차량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이 머리를 다치는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차량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적치물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친 작업자들은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평소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조문이 내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휘성 측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가는 길을 조용히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외부에서 추모객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 아파트 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3년 연속 69%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으로 시세 변동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입니다. 지역별 편차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서울이 8% 가까이 오르는 등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세종은 3% 넘게 떨어지는 등 변동률 하위 5곳 모두 지방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나 용산 등은 공시가격이 10% 이상 뛴 데 비해 외곽 지역은 1%대 오르는 데 그쳐 온도차가 컸습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위주의 그런 상승세, 외곽 지역 위주로는 그 상승폭도 미미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이번 공동주택 가격 발표에서 반영을 해서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이었고 비싼 아파트 상위 10곳도 강남 3구나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2억 초과 아파트의 88.2%가 서울에 몰렸습니다. 서울 레미안 원베일리 국민평형 보유세의 경우 1,8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기 지역 일부를 제외한 강북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항공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인용해 위트코프 특사와 관련된 항공기가 카타르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협상단이 러시아로 오고 있고 만남이 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됐던 접경지 쿠르스크주의 요충지인 수자 등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타스 통신에 수자는 쿠르스크 내 적의 주요 허브이자 거점 역할을 해왔다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서 물류와 작전을 수자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감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입니다. 한화 류현진은 첫 시범 경기를 무난하게 마쳤고 기아의 새 외국인 투수 올런은 2경기째 안정감 있는 투구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 류현진이 시범 경기에서 처음으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1회에는 속구를 주로 던지며 3자 범퇴. 2회와 3회에는 안타 1개씩을 맞았지만 변화구를 섞어가며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4회 투아웃 이후 나승엽에게 안타. 전준우에게 투런포를 맞고 4이닝 2실점. 최고 구속은 3회 윤동인을 상대로 147km를 찍었습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전주훈련 막판 부진에 대한 걱정은 지웠습니다. 롯데의 새 외국인 투수 데이비스는 4회까지 안타 7개와 볼넷 3개로 흔들렸지만 실점은 한 점으로 막았습니다.
기아가 야심차게 데려온 올러의 피칭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최고 구속은 154km. 4회까지 체인지업과 커브 등 5개 구종을 테스트하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2경기째 호투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즌 전 LG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삼성의 최원태는 친정팀을 상대로 제구력에 흔들리며 4회 투아웃까지 석점을 내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에 패해 자력 2위가 무산됐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32득점으로 활약하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 경기를 남겨둔 2위 현대건설은 3위 정관장이 남은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추가하면 3위로 밀려납니다. 남자부 한국전력은 20득점을 올린 김동영을 앞세워 대한항공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남자부에서는 KB손해보험이 2위, 대한항공이 3위를 확정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를 대표했던 스타인 현대캐피탈의 문성민이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을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은퇴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은퇴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2011 시즌부터 15년 동안 V리그에서 활약한 문성민은 통산 득점 3위에 올라있고 2차례 정규 시즌 MVP와 한 차례 챔피언 결정전 MVP를 수상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2006 도하대회 금메달을 비롯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메달을 이끌었습니다.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며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18도, 대전 19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날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 대전 2도, 광주 6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당근이나 고구마 등 비타민이 풍부한 간식과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고요. 또 깨끗한 물을 먹도록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황사가 점차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휴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